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사회복지사 희곡 선언 왜 2부 사회복지사는 많다는데 그러면 왜 일자리가 없을까? 이게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과장님? 일단 저희가 이제 빈곤 노인 기초연금 연대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지금 50% 이상의 빈곤율인데,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최저 수준의 보장 수준만 올려줘도, 예를 들어 지금 기초 수급자들이 받는 월 50만 원 미만의 그 보장을 조금만 더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 수급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좀 완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제도 하나에 의해서 지금 시설에서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본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야 어느 정도 국가 제도를 가지고 기초적인 욕구는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절대 빈곤선은 해결할 수 있게.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서비스, 장애인 쪽이라든지 아동 쪽이라든지 노인 쪽이라든지 조금 더 질 좋고 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기본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준 높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의 거 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도 이제 포화 상태고요. 더 늘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국민을 기본적으로 그 인간답게 살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도 보통 4, 5인이 같이 생활을 한다면 1인실 또는 2인실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거주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그 내에서도 가장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유사하게끔 개인적인 삶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수준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예산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됐다. 절대적인 액수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제도가 하나 설계되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자연 증가분이지, 복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늘리는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청년수당이라든지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기초보장제도 이런 것도 유사중복이라고 하면서 하지 마라. 네, 하지 말라고 했고,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고, 한참 논쟁도 됐었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시대가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태인데, 사회복지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한 거죠.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민원 받기가 그냥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이거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면 아까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줄여주고, 그리고 시설을 더 늘리고, 그러면 그 시설에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40명, 50명 한 반에 그랬는데 지금 20명, 30명 이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적어진 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거고 더 작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네네. 네 그렇게 시설을 조금 더 늘리고 또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육사 많이 있지만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뭐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업무가 많다. 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사육사가 스스로를 챙기고 또 리마인드하고 재충전하고 또 계속 학습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 뭐 기대치나 요구는 많고 그리고 뭔가 배려하고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는 없으면서 뭐 복지부든 시든 요구하는 거는 너무 또 많은 거예요. 뭐 각종 자료 내라, 뭐 해라, 뭐 지도 감독 받아야지, 평가도 받아야 되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행정적인 업무와 민원과 기본적인 업무 이런 게 막 너무 많아요. 아, 네. 가볍게 던졌는데 과장님한테만 네. 가면은 그냥 거의 뭐 네. 네, 한 10명의 민원을 받는 듯한 느낌. 하여튼간 네. 정부의 체제 마인드가 빈곤하니까 복지 현장에 있는 당사자 국민하고 그다음에 이걸 종사하는 자도 계속 피곤하다고 일단 제가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네. 혈관 못 잡는 네. 분께서도 이게 동의하시는가요? 네,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만 또 협회나 이런 데가 아니고 현장에서만 일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서비스 요구받는 서비스나 인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인력 지원 기준은 전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이거 장애인 갑자기 느낌 거주시설에서. 파고 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서비스를 중증 장애인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한 명이 그 한 분을 이제 모시고 밖에 나가서 원하는 활동을 할 때 나머지 그러면 인원은 누가 봐야 되냐? 9명을 한 명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 9분들이 이제 제가 있는 시설은 목욕부터 해서 다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신체적으로는 이제 건강하시고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제 공격을 하거나 이제 스스로 이제 분노가 조절이 안 되시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한 분이 사실은 볼 때 이게 둘한테 건강하지 않은 구조인 거예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든 직원이든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 가능할 것인가 누가 행복하냐 여기서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는 이제 뭐 그게 변화 가능 그 예측이 이제 뭐 어떤 일부 영역에서는 인력 지원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게 전반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뭐 한 시설 이제 원장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 눕고 막 계속 뭐 울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얻어낸 또 결과도 있거든요. 당장 지원이 중단되면 네. 더 큰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그 직접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을 볼 때 이 직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더 희망적일 것이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사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회에서 요구받는 국가에서 뭐 요구받는 정도의 서비스를 우리는 또 해내야 되잖아요. 일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처우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사실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런 좀 측면에 있어요. 이제 제가 혼자 힘든 건 괜찮은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개선을 해주지 못하니까 좀 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원래 그 첫 회 야심차게 시작해가지고 시국선으로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이 시국이 된 원인이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공약 남발하는 거 제대로만 했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뀔 텐데 정치인들의 그렇죠. 공약이 거의 복지 공약은 워낙 아까도 그랬던 근본적인 걸 바꾸지 않는 그냥 뭐 땡처리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 바뀌는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보면 당사자분들한테 정확하게 현재 어떻게 바뀌냐 지표를 제시하라고 하면 지금 나아지고 있는 쪽이 다 쌤쌤이다. 넌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훨씬 것 같은데 마치 그 경제 전문가라든가 복지 전문가 있는 분들이 나는 이런 완벽한 공약인 것처럼 어떻게 말하면 언론에서도 야, 이 공약이면 새로운 사회로 갑니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야, 우리가 진짜 뭐 4대 중증 질환 다 없어졌다.
쟤는 중증 질환을 없애라니까 증가시키고 있어 국민의 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만약 후배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같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래도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공부든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지금 공부하거나 있는 네.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후배들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 마. 너희들 하지 마. 너희들 하면 안 돼. 그것도 좋고 네, 아니면 네. 이제 어떤 내용이 만약 준비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네. 과장님은 또 희망적이고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 같은데 표정은 거의 뭐 그 한 두 네. 판 뛰고 온 네. 보신데 저 뭐 정책이 그냥 싹 스크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 못 저는 잡는 사실, 분이 예, 배는 게 없어 이게- 지금. 이분은 배는 게 없어 지금. 그 대학이나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그 진로나 그 기관별로 처우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좀 더 괜찮은 인력이 힘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좀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 있지만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굳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애들 있죠. 이제 자원봉사자 온 학생들. 네. 이제 대학생은 이미 글렀고 왜냐하면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그런 얘기를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고등학교나 이런 사회복지를 그냥 되게 뭐 이렇게 좋은 것 뭐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혹시 애가 공부 잘하냐? 네. 공부를 잘하고 장애 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 네. 특수교육학과를 보내라. 오히려 특수. 가라. 사회복지는 힘들다. 너무 리얼한 거니까 네. 우리 타이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양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이제 그 공부하고 다른 거를 뭐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전 또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럼 언어 치료를 공부하는 게 어떠냐. 너무 네, 디테일한 코멘트인데요? 네. 네, 그래서, 좋아요. 네, 그냥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일단 저는 현실은 그렇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몇 년 전에 내가 언어 치료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적거린 게 조금 좀 후회로 약간 남아서 지금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공부하기 좀 어렵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아니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네. 충분해요. 공부는 나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네. 제가 그럼 내년에 할까요? 당장 라인나우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기가 개설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미리 갑자기 들어간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의외로 들어가면 미리 해놓을 게 많더라고. 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좀 네. 좋은 얘기만 한다는 그거 저는 갑자기 급수정돼.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나. 예, 후배들 중에서 정말 사회복지사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대학을 사회복지학과라고 갔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직업은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나눠서 이제 다른 상태 후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회복지를 만약에 계속 하고 싶은 후배라면 보통 이제 3학년 때 실습이라는 걸 나가게 돼요. 3, 4학년 때.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3학년 때 실습을 나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해서 실습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이건 나하고 맞는 일이야 안 맞는 일이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같은 걸 또 나가서 또 나하고 맞는 일을 찾아야 돼요. 사회복지가 똑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과정이 3학년 때 필요하고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3학년 때까지는 찾고 4학년 때 그 찾은 곳에 다시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이 끝나고 나서 돌아갔을 때는 지도교수와 함께 궁금한 거 물어보고 더 이런저런 무장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좋은 선배를 만나서 자문도 듣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인턴 과정 뭐 이런 거 네네. 거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거 고민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와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가 준비되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비윤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찾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달라요. 그런 사회복지사는 고민의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성장 위해 자기 스스로의 성장이 결국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관계도 확장하고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좌절하거나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싶고 그리고 그냥 직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제 좀 늦게 되잖아요.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기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3학년 4학년 때 준비하는 한 친구와 전혀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 온 친구는 3배, 4배 이상 오래 걸려요. 준비돼서 온 친구는 거기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지만 준비 안 돼서 온 사람은 일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면서 준비를 못 해요. 네. 그 현실적인 걸 처리해야 되고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슈퍼바이저를 만나면 좀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저는 협회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직장으로 선택한 경우라도 협회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또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잘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일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으로 보든 제대로 준비하든 계속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역시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네. 역시. 긍정적이시고 또 사회복지사만큼 네. 되게 해볼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마인드가 충만하시고 저는 좀 네.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제가 먼저 하기 다행이죠. 아니, 마무리가 좋아야 되니까. 역시 과장님 그 아이 목 태우는 거 빼곤 네. 다 완벽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역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어요.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참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의 그 솔직한 너무 가식적이었나요? 아니 원래 그러시기 때문에 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이 언니가 더 솔직한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중에 하다 보면 서로 느끼는 부분과 반응하는 그런 그러니까 판단한 지점이 있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뭐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기담아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지국가 운동하는 사회복지사들 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일하는 또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인들이 있거든요. 같이 연대하고 있는데 큰 욕심 내지 않고 일단 느슨한 상태로 조금 이렇게 지속하는 게 필요하겠고 조금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지금은 시국이니만큼 촛불 그리고 민중총궐기에서 깃발 들고 일단 만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연결고리가 또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내지 않고 일단 자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빨리 내려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주 토요일 날 계속 나가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빨리 내려와서 안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네네. 있는 자체가 피곤하다는 걸 몸소 얘기해 주시니까 느낌 팍 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 혈관 잘 못 잡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박진재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프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